자네 입이 있으면 말을 좀 해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뻔뻔하게 내 보호자로 병원에 오느냔 말이야. 자네에게 사업 자금 5억이나 쥐어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아버님,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사실이 아니고요. 오히려 빚을 져서 지금 회사를 날려먹게끔 만든 건 다혜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그동안 다혜가 얼마나 사치를 부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려놨는지 아세요? 애지중지 키운 고명딸이 이런 짓을 벌였다니 믿기지 않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을 다 알게 되시면 저보다 더 살기 힘드실 겁니다. 아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는 내 남편은 물론이고 나한테까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등에 몇 번이고 칼을 꽂았구나.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나 거짓말한 거 다 이해한다고 했잖아. 나는 분명히 말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 용서하겠다고. 아빠! 이러고도 당신이 부모야? 내 부모 맞아? 그러는 넌 이런 짓을 하고도 진짜 내 자식이 맞냐? 평생 혼자 살아.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 나 없으면 가족이나 있어? 걱정하지 마라. 너 같은 자식이 있는 것보다는 나 혼자 남은 돈 펑펑 쓰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니. 김 씨는 온갖 몹쓸 말을 듣고 심장이 찢기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김찬수 씨는 그동안 바보 같을 정도로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들 한 번쯤 해본다는 일탈도 한 적 없이 내내 올곧은 마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부모님의 뜻대로 교단에 서게 되었고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해가면서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김 씨는 같은 학교에서 만난 한 여교사와 사랑을 싹 틔웠습니다. 김 씨의 아내 박영숙 씨 역시 심성이 올곧고 아이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선생이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과 똑 닮아 있는 박 씨가 좋았고 교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누구나 그렇듯 적절한 시기에 아이를 하나 가졌고 남들 부러울 것 없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김 씨의 집에서는 아들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성화였지만 어쩐지 첫째 딸 다혜 씨 이후로는 쉽게 들어서 주지를 않았습니다. 김 씨 부부 역시 딸 아래로 동생이 생긴다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갖은 노력을 해보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유명하다는 한의원에 가본 적도 있었습니다. 자식이 이미 하나 있는 것도 용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 몸 자체가 애가 들어설 수가 없는 환경이야. 밭에 씨를 뿌려야 뭐가 날 텐데 다 썩어 빠진 걸 뿌리면 무얼 하나. 한의사에게 그런 말을 들은 김 씨는 기분이 퍽 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내에게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 박 씨는 그런 김 씨를 단 한 번도 타박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아내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자신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책하였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다복한 집을 꿈꿔왔었던 부부의 꿈은 그렇게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 부부의 하나 있는 딸 다혜 씨는 그런 아픔을 모두 잊게 해줄 만큼 곧잘 예쁜 짓을 해댔습니다.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한글을 다 떼었고 어느 정도는 산수 계산까지 할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김 씨 부부는 그런 딸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 공부를 알려주며 소위 말하는 유난스러운 부모가 되어가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박 씨는 딸과 함께 시장에 다녀오는 길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내분께서 순간적으로 따님을 감싸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은 무사하다는 겁니까? 걸절이 있긴 하지만 이만하면 아주 다행인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내 박 씨는 트럭에 치인 그 자리에서 곧바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김 씨는 딸의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을 듣고서 안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하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딸과 자신을 위해서라도 꿋꿋하게 버텨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딸 다혜 씨는 너무 어려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김 씨와 딸과 단 둘이 살면서 아내 박 씨의 몫까지 최선을 다했고 딸 역시 김 씨를 실망시키지 않는 훌륭한 자식으로 성장해 주었습니다. 내노라 하는 대학에 입학한 것은 물론이요. 대기업까지 한 번에 취직을 한 딸은 언제나 김 씨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잘난 딸이 30이 훌쩍 넘을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김 씨에게 내내 마음속 걸림돌이기도 하였습니다. 다혜, 너는 결혼할 생각 전혀 없는 거야. 글쎄, 만나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프로포즈를 받아야 결혼 생각이라도 해보지? 요즘 사람들은 만나면서 결혼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본다고 하더구먼.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바빠서요. 할 때 되면 할 수도 있겠죠. 어느 놈인지 그냥 우리 딸 더 애 태우지 말고 데려가야 할 텐데. 김 씨는 그리 잘난 딸에게 단 한 번도 결혼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예비 사위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 지경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딸 역시 아예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으니 남자 쪽에서 애를 태우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김 씨는 되려 자신의 애간장이 녹는 것 같았지만 사랑하는 딸의 의견을 존중해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었습니다. 그 덕이었는지 딸 다혜 씨는 이듬해 자신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그동안 참으로 궁금했던 예비 사위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김 씨의 생각보다는 번듯하고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사업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요. 아직은 스타트업일 뿐이죠. 앞으로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생각인가? 꾸준히 투자해 주신다는 분들도 생기고 있고 모쪼록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다해에 굶기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예비 사위 권순호 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에 김 씨는 딸아이의 예단 명목이라는 명목으로 사위의 회사에 5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주었습니다. 말은 투자라고 하였지만 실상 돌려받을 생각조차 한번 하지 않고 그 큰 돈을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김 씨야 은퇴할 때까지 평생을 교단에 섰고 모아둔 돈은 물론 연금까지 죽는 그날까지 나올 것이니 금전적으로 어려울 일은 없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내 박 씨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하였던 딸의 앞날을 축복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김 씨의 마음을 안다는 듯 결혼 후 사위의 사업은 점점 더 번창해 갔습니다. 딸이 회사를 그만두고 집안 살림에만 전념하여도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넉넉한 형편이 된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딸까지 번듯한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두었으니 자신에게는 노년을 즐길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딸에게는 절대 폐가 되고 싶지 않아 은퇴를 한 후에는 꾸준히 운동을 하고 건강을 관리해가면서 제법 괜찮은 노인이 되어가는 자신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딸아이가 자식을 낳고 육아가 힘들다 하면 기꺼이 도와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런 부탁을 해올지 몰라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손주를 키우는 일에 대해서 묻고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딸 다혜 씨는 결혼 3년 차가 되어갈 때까지 쉽게 아이가 들어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은근히 손주를 바라고 있기도 하였기에 딸 내외가 언제쯤 좋은 소식을 들려줄지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아빠, 너 목소리가 왜 그러냐? 무슨 일이야? 아빠, 나 갈 데가 없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갈 데가 없다니. 울지 말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나 지금 아빠 집으로 가고 있어. 문 열어줘. 그래, 얼른 와라. 와서 이야기하자. 김 씨는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의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급히 뛰쳐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위와 부부싸움이라도 한 것인지 그토록 애절하게 울음을 참는 듯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원하던 대학에 떨어졌을 때에도 한 번에 취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초조했을 때에도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하던 딸이 이미 한바탕 울어 진이 다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음을 꾹꾹 눌러 참으며 자신에게 전화를 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얼른 집으로 뛰쳐 들어가 딸이 와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다시 아파트 입구로 나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딸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택시 한 대가 김 씨의 집 앞으로 미끄러지듯 도착하였고 뒷자리에서 눈물범벅이 된 딸 다혜 씨가 내렸습니다. 김 씨는 얼른 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꼴은 또 왜 이렇고? 아빠, 나 이혼할 거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무슨 소리냐? 권서방이 너한테 뭐 잘못이라도 했어? 그 사람 사업 쫄딱 망했어. 당장 길거리 나앉게 생겼는데 나 이제 갈 데도 없어. 어떻게 해? 내가 갈 데가 왜 없냐? 아빠가 아직 이렇게 정정한데. 나 아빠랑 같이 살래. 그 사람이랑은 한시도 같이 못 살아. 내 이놈을 그냥! 아빠, 하지 마. 나 어차피 소송할 거고 갈라서겠다 하고 왔으니 이제 남이나 다름없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서 나한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하지 마. 나 깔끔하게 갈라서고 새 출발하고 싶어. 김 씨는 엉엉 울어대는 딸 다혜 씨를 진정시키느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못했습니다. 당장 사위를 찾아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당장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왜 그렇게 된 건지 자세히 말 좀 해봐라. 나도 자세한 건 몰라. 그냥 투자 사기를 당해서 지금 회사 돈도 다 날려먹었다나 봐. 그래도 이런저런 사정은 들어봐야 할 거 아니냐? 하지 마. 아빠까지 그 사람 붙들고 마음고생하면 나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몰라. 어디 부모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 그만큼 나도 괴롭고 힘들어. 그러니까 제발. 알겠다. 내가 너 하자는 대로 하마. 그러니 그런 소리는 두 번 다시 하지 말 거라. 김 씨는 타는 속으로 딸 다혜 씨를 살살 달래 자신의 침대에서 한숨 재웠습니다. 한숨을 푹푹 쉬며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을까 말까 수천 번을 고민하였지만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반협박처럼 이야기했던 딸 다혜 씨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고집이 있었던 딸은 입 밖으로 내뱉은 건 기어코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김 씨에게 내뱉은 말도 거짓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사위에게 몰래 연락을 해보려는 엄두도 못 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딸에게 방 한 칸 마음 편하게 내어주지 못하는 자신의 사정이 새삼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도 없고 딸도 이미 시집을 가서 18평쯤 작은 거실과 방 2개가 딸려있는 집으로 이사를 온 김 씨는 혼자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집이라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큰 방은 자신의 안방으로 쓰고 있었고 작은 방은 서재 겸 잡다한 물건들을 보관해 두는 용도였습니다. 그러니 딸이 이 집에 함께 살게 된다 하더라도 내어줄 방 한 칸도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아빠, 일어났냐? 얼른 저녁 먹자. 미안해요. 내가 아까 그렇게 와서 많이 놀랐지. 됐다. 이미 지나간 일 더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앞으로 내 인생 찾으면 되는 거야. 김 씨는 얼른 딸 다혜 씨를 끌어다 식탁 앞에 앉혔습니다. 평소에는 그리 넓어 보이던 식탁도 겨우 딸과 먹을 저녁상을 차렸다고 좁아터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런 것이 신경 쓰이지도 않는지 맛있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입맛이 없어 깨작거릴 줄로만 알았는데 그래도 밥 한 공기를 뚝딱 해치우는 것을 보니 제법 마음이 놓였던 김 씨였습니다. 당분간 안방은 내가 써라. 그럼 아빠는 어디서 자려고? 나의 뭐 거실에서 TV 보다가 자도 되고 서재에 이불 깔고 자도 아무런 상관없다. 내가 소파에서 잘게. 어떻게 아빠 내쫓고 나 혼자 침대에서 편하게 자겠어. 내가 불편해서 그런다. 난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마라. 딸은 밥을 잘 먹어놓고도 기운이 없는 듯이 눈에 띄게 비척거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사위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고 딸 역시 정말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생각인지 아무렇지도 않게 김 씨와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도저히 이렇게는 지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은 괜찮다고 했지만 며칠 내내 바닥에서 자니 허리도 아프고 제대로 된 생활 공간이랄 것도 없이 좁아터진 집에서 딸과 둘이 함께 산다는 게 영 불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갈 곳이 없다며 잠옷바람으로 엉망이 되어 자신을 찾아온 딸을 내보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김 씨는 한참 전화번호부를 뒤져보다가 누군가에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재야, 나다, 찬수. 그래, 내가 어쩐 일로 먼저 전화를 다 하냐? 나 30평대 집 하나만 알아봐 줘라. 집값은 3, 4억 정도 되는 걸로. 갑자기 왜? 너 드디어 누구 만나서 살림 합치려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딸이랑 살 집. 딸 몇 년 전에 결혼하지 않았었나? 결혼식도 갔었던 것 같은데. 사정이 있어 그러니 얼른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곳이면 더 좋고. 그래, 며칠 기다려봐라. 김 씨는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 명재 씨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돈에 30평대 집을 구하기는 아무리 지방이라 해도 하늘의 별 따기였기에 지역 매물을 훤히 꿰고 있는 친구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뒀던 돈의 비상금 조로 가지고 있었던 여유 자금을 조금 보태면 어려울 것 없이 자금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빼면 어느 정도의 목돈도 마련될 것이고 매달 연금도 나오고 있으니 생활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혜야, 우리 이사 가서 살자. 갑자기 어디로? 이 집이야 나 혼자 살 때나 괜찮았지. 너 권서방이랑 합칠 생각 있는 거 아니면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야 할 것 아니냐? 저 절대로 합칠 생각은 없어. 다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만 신세 좀 질게. 나는 널 굳이 독립시킬 생각도 없다. 새로 시집 가는 거 아니면 얹혀 산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랑 살면서 돈도 모으고 그래라. 고마워, 아빠. 김 씨는 친구 명재 씨가 알아봐준 적당한 아파트로의 이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이민을 가게 되어서 급한 매물로 나온 집이라며 4억 초반대에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 씨는 우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여 3천만 원 정도만 더 대출을 하면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에 안도하였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대출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도 하였지만 집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 그런지 3천만 원 정도는 무리 없이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김 씨는 곧장 그 길로 친구 명재 씨의 부동산으로 달려가 당장 새 집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새로운 집은 꽤 오래되기는 했어도 매도인이 군데군데 인테리어를 해놓고 깨끗하게 사용한지라 흠잡을 만한 구석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얼른 이사업체를 알아보고 몇 되지도 않는 자신의 짐을 꾸려 새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왕 이사를 하는 김에 딸 다혜 씨가 쓸만한 가구들도 새로 사야 했습니다. 딸과 함께 가구상을 돌아다니며 이런저런 물품을 고르다 보니 정말로 자신과 딸 모두 새로이 출발하는 선상에 서 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그렇게 딸이 사위와 이혼을 하겠다고 집을 뛰쳐나온 지 딱 2달여 만에 김 씨는 새로운 집을 구하고 이사까지 모두 마칠 정도로 빠르게 모든 일들을 해치웠습니다. 본래 성미가 급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가끔 우울감이 얼굴에 비치는 딸을 어떻게 해서든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싶었습니다. 혹여나 하나 남은 딸이 어찌 되기라도 할까봐 마음을 졸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딸 역시 새 집으로 이사를 하고 김 씨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차츰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내 딸 다혜 씨의 눈치만 보던 김 씨는 드디어 입을 열게 할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혼 소송은 진행하고 있는 거냐? 아직요. 그 사람도 상황이 좀 정리되어야 저랑 갈라설 수도 있을 거고. 이왕 이혼하는 김에 내가 줬던 돈 조금이라도 회수해 와라. 어떡해요? 정말 빈털털이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살던 집이라도 반 가져와. 그래야 너도 새로 일어설 수 있을 것 아니냐?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그 집이나 건질 수 있을지나 몰라. 그럼 내가 지원해줬던 돈도 일전 한 푼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냐?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지. 정말 미안해. 김 씨가 제법 다그치는 듯이 말을 이어가자 딸 다혜 씨는 기어코 눈물을 보였습니다. 조금 괜찮아진 줄로만 알았건만 사위의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듯이 화를 내다가도 결국은 눈물을 보이곤 하였습니다. 김 씨는 그래도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어느 정도는 마음을 정리한 줄 알았던 딸이 다시 처음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자 몹시 당황해하였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그깟 돈이 뭐라고 내 아픔 먼저 못 살피고. 나도 어떻게 해서든 받아오고 싶은데. 됐다. 너 굶길 일은 없다고 호언장담하더니만 결국에는 이런 꼴로 이혼녀 딱지나 붙이는 놈. 나도 더 이상 사위로 생각하기도 싫다. 김 씨는 일부러 사위를 욕하며 딸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늘 탄탄대로였던 딸아이의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김 씨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어차피 사위가 1억 하나 돌려줄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엮이지 않고 깔끔하게 합의 이혼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김 씨의 마음속에는 전적으로 딸을 따라야 하겠다는 마음, 그래도 자신이 나서 유리한 방향으로 관계를 정리해주고 싶다는 마음,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상황은 아닌 김 씨 역시도 좀처럼 생각이 정리되지는 않고 있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우울감이 얼굴에서 거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딸을 보면서 무조건적인 응원과 지지를 보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남은 가족인 딸마저 자신의 곁을 떠나버린다면 김 씨 역시 더는 살아갈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더 흘러 김 씨는 원래 자신이 혼자 살고 있었던 집을 팔기 위하여 딸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하였습니다. 다혜야, 내가 부동산 가서 집 좀 내놓는다고 해라. 내가? 그래. 내가 오늘 모임이 있어서 나가기가 좀 그래서 그렇다. 그냥 말만 해놓으면 돼? 부동산에 말해놓고 이것저것 키 모아둔 거 있으니 부동산에 맡겨두면 돼. 알겠어. 부탁 좀 하자. 오는 길에 친구라도 만나든지 해라. 그 정도야 김 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전화로도 일러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하루 종일 집에만 박혀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하는 것이 다인 딸을 어떻게 해서든 집 밖으로 끄집어내주고 싶었습니다. 한때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제법 승진도 잘하고 인정을 받았던 딸이었기에 이혼을 하고 혼자 살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제 밥벌이 정도는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딸 역시 오랜만에 외출이라 들뜬 것인지 정말로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평소처럼 차려입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김 씨는 그때쯤에는 딸과 사위의 관계는 알아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위에게서 몇 통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전혀 받지 않음으로써 딸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딸을 믿고 기다리다 보면 소송이든 합의든 이혼을 하고 올 테고 그 후로의 삶은 김 씨가 얼마든지 밀어줄 생각이 있었습니다. 연금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경비 일을 해서라도 딸이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나른해진 몸을 기대고 있었던 김 씨는 어느새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빠. 오늘 모임 있다더니 안 나갔어? 지금이 몇 시냐? 벌써 저녁 다 되어가는데. 약속 나가 보셔야 해. 아니다. 모임이 갑자기 취소되어서 피곤한 김에 낮잠이나 좀 잔 거야. 김 씨는 자신의 심부름을 한 뒤 조금 늦게 귀가한 딸을 보면서 급히 변명을 하였습니다. 저녁은 안 먹고 왔냐? 먹었지. 아빠가 배고프겠다. 내가 오랜만에 저녁 차릴게. 좋지. 우리 딸이 해주는 저녁밥 얻어먹을 수 있겠구나. 아, 그런데 나 집에 오면서 지갑을 잃어버렸거든. 재발급할 때까지 시간 좀 걸리니까 아빠 안 쓰는 카드 있으면 좀 줘. 그냥 내 걸로 쓰고 있어라. 아니야. 가지고 있는 돈 조금 있으니까 안 쓰는 카드 있으면 줘. 계좌에 넣고 쓸게. 나는 그게 편할 것 같아. 그럼 그래라. 내가 찾아오마. 김 씨는 오래전에 만들어 두었던 체크카드 한 장과 통장을 딸 다혜 씨에게 건네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함께 알려주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카드를 써도 되는데 굳이 폐를 끼치지 않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는 딸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면서도 사위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가끔 그리 책임감 없이 구는 사위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자신이 나선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었기에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가 바라는 것은 딸이 얼른 이혼을 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간 상해버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보면 다른 집 자식들도 반 정도는 결혼을 하였다가 갈라선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들 나이가 있어 남 부끄러워 겉으로 크게 티를 안 내서 그렇지. 결국에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주 가까운 친구라도 자식들이 이혼했다는 것을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김 씨 역시 딸 다혜 씨가 이혼녀가 된다는 것이 마음이 쓰였지만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것처럼 이제는 이혼이 별 흠도 아니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빠, 나 잠시 부산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오려고. 그러냐? 내가 용돈이라도 좀 주랴? 이제 내 나이 40이 다 되어가는데 용돈은 무슨. 원래 자식은 다 늙어도 자식인 거야. 언제 가려고? 모레 나가서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있다가 올 거야. 어디서 묵으려고? 그렇게 오래 있으면 친구한테 괜히 민폐되는 거 아니냐? 그 친구도 얼마 전에 이혼했거든. 가서 고민 상담도 좀 하고 기분 전환하고 올게. 그래? 그것도 좋겠구나. 김 씨는 다음 날 얼른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딸이 벌써 40이 다 되어가는 나이였지만 여전히 김 씨의 눈에는 어렸을 적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식일 뿐이었습니다. 친구와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 딸에도 금방 일상을 되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김 씨는 제법 들뜨기까지 하였습니다. 딸이 떠난 후 김 씨는 골똘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김 씨와 살면서 이사도 하고 이래저래 돈 나갈 일이 많아 생활비가 약간 부족하게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딸에게 쥐어준 돈은 그달 생활비가 되어야 할 연금에서 떼어준 것이라 당장 이번 달 생활할 만한 돈이 부족하였습니다. 김 씨는 당장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내놓은 집이 팔렸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전화 주셨을까요? 얼마 전에 2,300이후 집 내놓은 사람입니다. 아, 예.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내 집을 내놓은 지 한 달은 넘은 것 같은데 그동안 사겠다는 사람 없습니까? 네? 무슨 소리세요? 이번 주에 계약까지 다 하셔놓고? 김 씨는 부동산 중개인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착각했나 싶어 다그쳤습니다. 저는 계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2,300이 혼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요, 사장님. 따님이 와서 대신 계약도 하고 가고 사장님 계좌로 돈도 다 들어갔잖아요. 예? 그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사장님 통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잔금은 다음 주 입주할 때 들어갈 거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못 들으셨나 봐요. 김 씨는 머리를 굴려 부동산 중개인이 말해준 계좌번호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딸 다혜 씨가 언젠가 자신의 카드를 받아가면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까지 모두 알아갔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김 씨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감조차 잡히지 않아 당장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부산으로 향하고 있는 길인지 몇 통 전화를 받지 않다가 네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야 겨우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빠, 웬 전화를 이렇게 많이 했어? 다혜야, 내가 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이다. 무슨 얘기? 부동산에서 내가 나 대신해서 계약을 하고 갔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딸은 한참 동안이나 김 씨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몇 번이나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전화가 끊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아도 딸과는 여전히 전화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혜야, 어떻게 된 일이야? 김 씨가 다시 딸을 채근하기 위해서 입을 열었고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매몰차게 끊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김 씨는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휴대폰이 꺼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 정말로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듬거리며 계좌번호를 불러준 김 씨는 은행원이 무어라 대답을 할지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이지은 씨가 입금해 주신 내역이 있네요. 그 후에는 사용 내역은 없습니까? 김다혜 씨에게로 그 금액이 그대로 빠져나갔는데요. 본인이 사용한 것 아니세요?
김 씨는 은행원이 안내해주는 내용을 듣고 있다가 순간 눈앞이 뿌옇게 변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좀 차려보십시오. 여기 119 좀 불러주세요. 김 씨가 뒤로 넘어가자 은행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으로 빠르게 모여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옛날 TV 전원을 끄면 화면이 빠르게 좁아지며 꺼지는 것처럼 눈앞이 일순간 까맣게 물들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에는 한참 야위어버린 사위가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겨우 몸을 일으키려 하였지만 어쩐 일인지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잠시 누워 계세요. 자네가 여기는 어쩐 일인가? 다른 보호자는 연락이 안 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뻔뻔하게 내 보호자로 병원에 오느냔 말이야. 제가 뻔뻔하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네, 사업까지 사기당해서 다 말아먹고 내 딸이 이혼하자고 집을 나온 지가 벌써 수개월인데 한번 찾아오지도 않는 건 무슨 배짱이야. 김 씨는 누운 채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다시 머리가 팽팽 도는 것이 아무래도 자신의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와중에 눈에 띈 사위의 얼굴은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이 있으면 말을 좀 해보게. 자네에게 사업 자금 5억이나 쥐어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장인어른,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건 또 뭐고 사업을 말아먹는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다혜가 그러더구먼. 자네가 사기당해서 재산 홀랑 다 말아먹어 이혼하겠다고. 저희 집사람이 그랬다고요? 사위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인상까지 찌푸려가며 완곡하게 김 씨를 모욕했습니다. 김 씨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지만 몸을 일으키기도 쉽지 않고 더 이상은 화를 낼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김 씨를 본 사위는 한숨을 푹푹 쉬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사실이 아니고요. 오히려 빚을 져서 지금 회사를 날려먹게끔 만든 건 다혜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그동안 다혜가 얼마나 사치를 부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려놨는지 아세요? 김 씨는 뻔뻔하게 자신을 상대로 따져대는 사위의 낯짝을 한데 후려갈기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보나마나 자신의 잘못을 딸에게 덮어 씌우려는 속셈인 것 같았습니다. 지금 집사람이 집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전부 코인으로 날려먹고 그 와중에 명품 가방이며 옷이며 온갖 것들을 사대서 그야말로 빚투성이입니다. 내가 자네 말을 어떻게 믿나? 그런 애가 이혼하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는 말인가? 못 믿으시겠으면 제가 당장 내일이라도 증거를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위는 제법 얼굴이 진지해져 김 씨를 보면서 부쩍 푸석해진 얼굴을 막 비벼댔습니다. 김 씨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서 혼란스럽기만 하였습니다. 장인어른, 이혼하더라도 빌려주셨던 사업자금의 이자까지 얹어서 다혜가 날려먹은 돈 제하고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도리지요. 자네, 내가 뭘 모르고 이렇게 누워있다고? 그런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걸세. 애지중지 키운 고명딸이 이런 짓을 벌였다니 믿기지 않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알아낸 빚만 해도 몇 개나 되는지 아시면 저보다 더 살기 힘드실 겁니다. 정말인가? 정말로 우리 다혜가 다 그런 거야? 죄송합니다. 잘 살아보려 했는데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김 씨는 사위가 돌아간 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머리를 굴려보았습니다. 대체 딸 다혜 씨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일들을 벌였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위가 말한 것대로라면 호강에 받쳐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일을 벌인 것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보니 자신의 집을 몰래 팔아서 그 돈을 꿀꺽하려고 했다는 것이 점점 더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잠시 충격을 받아 쓰러졌던 것일 뿐 건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당일날 바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그 후로도 자신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는 딸의 전화번호만 물끄러미 내려다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사위는 자신에게 정말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모아서 보내주었고 명백한 사실을 김 씨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김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나야. 다혜냐? 너 지금 어디야? 아빠, 나 지낼 곳 구하게 돈 좀 마련해줘. 아니면 계좌에 있는 돈이라도 좀 쓰게 해줘요. 얼른 집으로 돌아와라. 나는 너 거짓말한 것도 다 이해한다. 아니야, 나 이제 집으로는 안 돌아가. 오늘 내로 돌아와. 오늘 오면 다 용서하마. 진짜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안 간다고. 돈이나 좀 마련해 달라니까. 딸은 그렇게 김 씨의 전화를 매정하게 끊어버렸습니다. 김 씨는 밤새 딸이 집으로 돌아올까 기다려보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에서는 김 씨의 집을 사며 치러야 할 잔금을 계좌로 넣었다는 연락을 주었습니다. 새로 발급받은 통장을 통해 확인해 보니 딸 다혜 씨가 1,000만 원을 이체해 간 것이 보였습니다. 일 한도가 걸려 있어서 더 이상은 빼가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딸 다혜 씨가 남편은 물론 부모인 자신까지 저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것저것 사치를 하고 코인이며 도박을 하면서 돈을 날려먹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김 씨가 충격으로 가슴 아파하고 있을 때 사위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가 날아들었습니다. 딸이 지금 SNS에 부산의 한 호텔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 사진을 본 후 딸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것 없이 김 씨는 은행에 가서 남은 돈을 모조리 다른 계좌로 인출하고 경찰서에 들러 딸을 고소하였습니다. 특별히 숨어 산 것도 아니었는지 곧 딸은 경찰에 잡혀 구치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 씨의 허락 없이 멋대로 집을 판 돈을 훔치고 서류들을 위조한 것이 들통났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마주친 딸은 마음고생을 해서 야위어 있을 줄 알았던 것과 달리 오히려 더 때깔이 좋아 보였습니다. 아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는 내 남편은 물론이고 나한테까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등에 몇 번이고 칼을 꽂았구나.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나 거짓말한 거 다 이해한다고 했잖아. 나는 분명히 말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 용서하겠다고. 아빠, 이러고도 당신이 부모야? 내 부모 맞아? 그러는 넌 이런 짓을 하고도 진짜 내 자식이 맞냐? 평생 혼자 살아.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 나 없으면 가족이나 있어? 걱정하지 마라. 너 같은 자식이 있는 것보다는 나 혼자 남은 돈 펑펑 쓰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니. 김 씨는 딸 다혜 씨에게 온갖 몹쓸 말을 듣고 심장이 찢기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딸은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더 이상은 김 씨가 합의를 해준다고 해도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는 딸과 둘이 살기 위해서 구한 새 집에서 쓸쓸하게 술잔을 기울이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했습니다. 장모님, 지금 이 사람 무조건적으로 감싸주실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감싸주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지.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애한테 그런 걸 시키는 건 말이 되나? 사돈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결혼한 자식 집에 미리 말도 없이 들락날락 거리시는 겁니까? 그리고 하신 게 뭐가 있다고 꼬박꼬박 저랑 똑같이 용돈까지 타가시는지 통이해가 안 가네요. 무슨 용돈 말씀이십니까? 저는 용돈 한 푼 받은 적 없습니다. 엄마 받으신 적 없으시다니요? 당신, 장모님 용돈이랑 우리 엄마 용돈 똑같이 드리고 있다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봐. 자네,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 보람이가 자네 빌빌대는 아비 초상 치르는 거 기다려주었으면 더 잘할 생각을 해야지. 내 딸한테 취조하듯이 이러는 건 아니지 않나? 지금까지 저희 엄마가 해다 주신 반찬 꼬박꼬박 드시고 편하게 지내신 건 장모님 아니십니까? 장모님 정신 좀 차리세요. 뭐? 나더러 정신 차리라고 했나, 자네? 그랬습니다. 장모님도 더 이상 저희 엄마가 사주신 이 집에 함부로 들락거리지 마세요. 웃는 얼굴로 티나지 않게 차별하는 새아기의 속내는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 뒤에 더 큰 일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옥선 씨는 오랜 시간 남편의 병간호를 하느라 일생을 다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모르고 있었던 남편의 병이
혼례를 치른 지 채 몇 년도 지나지 않아 발병하였고 시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하 씨에게 아들의 병간호를 맡길 셈이었습니다. 사기 결혼에 가까운 이 관계를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하 씨의 친정도 그리 형편이 좋지는 않았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뱃속에는 결혼 3년 만에 들어선 아이가 있어 쉽게 갈라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 씨는 자신만 참으면 모든 사람들이 괴로울 일이 없다 생각하여 그 오랜 세월을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그나마 생활이 가능했던 것은 시댁의 재산이 몽땅 남편 앞으로 넘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양심이 있어 배가 부른 몸으로 남편 김 씨를 병간호하는 하 씨에게 함부로 대하지는 못했습니다. 재산이야 하 씨가 뒷주머니를 찰까 싶어 남편 김 씨의 앞으로 돌려놓은 것이겠지만 사실 하 씨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남편 김 씨를 돌보는 일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적어도 남들처럼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친정에서 나고 자라는 동안 뼈아픈 가난을 경험해 보았던 하 씨는 성물이라 해도 좋으니 이런 삶이 평생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여겼습니다. 하 씨의 바람 덕분인지 시댁 어른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평화로운 일상은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비실비실한 몸 때문에 단 한 번도 자신의 손으로 돈을 벌어온 적은 없었지만 시댁 재산으로 하 씨와 아들 상원 씨를 건사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정상적인 부부처럼 살아보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남편 김 씨 역시 유달리 허약한 체질이라는 것 외에는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버지 병원으로 모셔요. 아직은 나 괜찮다. 평생 하던 일이었는데 나이 먹었다고 뭐 힘들려고? 그게 아니라 엄마도 엄마지만 아빠도 이제 병원 도움이 필요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 요즘 발작이 더 잦아지시잖아요. 병원에서 관리해주면 훨씬 나을 거예요. 남편 김 씨는 아들의 말처럼 이따금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 실려가곤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발작이 잦아져 이제는 일주일에 꼭 한두 번 정도는 병원 신세를 지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 씨는 남편을 덜렁 병원에 묶어놓는 것 같아 마음이 쓰여 섣불리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자, 상원이 하는 말 들었지? 그게 뭐여? 당신 아픈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언제까지 자네 고생시킬 수는 없지. 나도 이제 병원이 편하고. 그래서 지금 당신 발로 병원에 들어가 있겠다 이겁니까? 뭐 어떤가? 나이 들면 병원에 누워있는 게 제일 호강이지. 남편 김 씨도 어렸을 적부터 병을 달고 살면서 꽤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이제는 자신을 힘겨워한다는 것을 알고 먼저 병원에 들어가 있겠다는 뜻을 밝힐 정도로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 씨는 그래도 30년 넘게 이어온 부부의 정이 있어 냉큼 병원에 남편을 맡겨두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을 비울 때마다 남편이 또 발작을 일으키고 생사를 오가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것에도 제법 지쳐 있었던 상황이기는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 김 씨까지 병원에서 지내고 싶다고 하니 달리 막을 길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 씨는 그날 이후로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입원을 시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남편 김 씨는 그렇게 꼬박 3년을 더 고생하다가 먼저 가족들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 씨가 허망함과 적적함에 시달리고 있던 그때 아들 상원 씨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결혼하고 나면 혼자 잘 계실 수 있으시겠어요? 결혼? 너 결혼 생각이 있기는 했었냐? 제가 언제 안 한다고 한 적 있었나요? 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좀 하라고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하더니만. 그거야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하면 저 없으니 엄마도 고생이고 저 만나는 사람도 고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랬죠.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하 씨는 남편 김 씨가 떠난 후 몇 개월도 되지 않아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아들의 속내를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결혼을 할 마음이 없다고만 생각했지 온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은 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처음 깨달은 셈이었습니다. 하 씨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그날 밤 아들 몰래 숨죽여 울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만 생활했던 남편을 선택한 건 자신인데 아들이 그 짐을 같이 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 상원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만나고 있었던 아가씨를 소개해 주겠다 하였습니다. 뭐? 7년이나 만났다고? 왜 그렇게 놀라세요? 그동안 그쪽에서는 결혼하자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턴? 했죠. 그런데 제가 사정이 안 되어서 기다려준 거였어요. 너도 참, 그 예쁜 나이에 너 하나만 바라보고 몇 년을 기다리게 만든 게야? 저는 다른 사람 만나도 된다고 했어요. 기다리겠다고 한 건 제 여자친구지. 하씨는 제법 당당한 아들의 태도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아들의 말만 들어보았을 때는 교제하고 있다는 아가씨가 아들을 훨씬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정이야 어찌 되었든 그 집에서도 이런 내막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하씨는 괜히 얼굴이 화끈거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도 그동안 고생했고 내 와이프 될 사람에게 미안한 것도 있으니 결혼할 때 내가 좀 도와주마. 그동안 아버지 병원비만 해도 그게 다 얼마인데요. 됐어요. 내가 한평생 그리 살 거 알고 내 친가 쪽에서 그 많은 재산 다 남겨주신 거 아니겠냐? 엄마도 참 이제 좀 편하게 사시지. 내 몫만 줄 거다. 내 몫만. 내 노후용은 따로 챙겨야지. 하씨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아들의 몫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의 상속분을 모두 자신이 받기는 했지만 법적으로는 아들 역시 일부를 가져가는 게 옳았습니다. 하씨는 아들이 결혼을 할 때 자신이 가진 것 중 3억 원을 증여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 상원 씨 역시 생각보다 많은 액수에 결혼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사라졌는지 화색하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 집 사정 때문에 오래 기다려줬다고 들었어요. 더 좋아하는 사람이 참는 거죠. 뭘? 아무튼 이제 우리 식구 되어 주어서 고마워요. 저도요. 어머님은 어디 아픈 곳 없으시죠? 나야 뭐 그동안 남편 수발 드느라 온몸이 나만하질 않았지. 어머님이라도 건강하셔야 해요. 안 그럼 상원 씨 정말 평생을 고생하는 셈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무렴. 하씨는 식사 자리에서 예비 며느리 보람 씨와 단둘이 남겨졌을 때 감사 인사를 전하려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뼈가 있는 듯한 말을 툭 던져놓고도 생글생글 웃을 뿐이었습니다. 하씨 역시 다소 떨떠름한 기분이었지만 아예 없는 말도 아닌지라 그저 웃으며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재밌게 하고 계세요? 상원 씨 험담. 뭐야? 엄마가 뭐 제 이야기해 준 거 있으세요? 무슨 새아기가 농담한 거지? 아들이 전화를 끊고 다시 자리로 돌아오면서 대화 맥이 끊겼지만 하씨는 찜찜한 기분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며느리가 은연중에 하씨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가슴을 후벼 파는 말들을 곧잘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씨는 예비 며느리 보람 씨가 오랜 세월 아들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는 것이 마음의 빚이라 단박에 꼬집어 이야기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비 며느리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런 하씨의 노력이 빚을 발했는지 아들 내외는 무난하게 결혼 준비를 마치고 한 쌍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본 아들 내외가 잘 어울린다고 칭찬들이 자자했는지 하씨는 한참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허울뿐이었지만 그래도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남편도 떠나고 아들도 제 살림을 꾸려나가고 하씨는 자신이 살아온 세월 중 그 어떤 때보다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못 가져보았던 취미랄 것을 찾아보고 동호회에 가입도 하면서 오롯이 하옥선이란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준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바쁜 애들이 뭘 내 선물까지 샀다고 찾아와. 다음에 받아도 되는데. 선물 묵혀두면 못 쓰죠. 얼른 열어보세요. 하씨는 척 보아도 심상치 않아 보이는 쇼핑백에서 상자를 꺼내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곱게 포장지까지 쌓인 가방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비싼 거 아니냐? 왜 아니에요. 명품이에요. 명품.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지. 이렇게 비싼 걸 뭐하러 샀어? 결혼하면서 저희가 도움 많이 받았잖아요.
잘 들고 다니시면 되죠. 나는 이런 걸 해보지를 않아서. 하씨는 가방을 쉽게 다루어 보지도 못하고 상자에 그대로 놓고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시댁이 잘 사는 편이었고 적지 않은 재산을 들고 있기는 했지만 그동안 명품 한 번 제대로 사보지 못한 하씨는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적잖이 놀라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사돈께도 드린 거야? 와이프가 두 분 다 챙길 거라고 해서 제가 지출이 좀 컸죠. 아까워서 메고나 다니려나. 아무튼 정말 고맙다. 하씨는 아들 내외 앞에서 다소곳하게 가방을 메고 거울을 보면서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무뚝뚝한 아들은 그동안 남편 김 씨를 돌볼 때 이것저것 도움을 주어서 든든하긴 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며느리가 들어오니 이런 선물도 다 받아본다는 게 처음으로 실감이 났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서 직접 고른 선물이라는 데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씨는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에도 한참이나 그 가방을 어루만졌습니다. 쉽게 멜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나 몇 번 들고 갈 요량이었습니다. 문제는 몇 개월 후 홀로 살게 된 하씨가 이사를 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선물해준 가방의 손잡이가 툭 떨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씨는 끊어져 버린 가방 손잡이를 보면서 한참 동안이나 마음고생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좋아. 애들이 처음으로 선물해 준 건데. 명품 가방 같은 건 백화점에 들고 가면 수선도 해주던데. 보증서 있나? 그런 건 못 봤는데 상자는 그대로 보관하고 있지? 그럼 찾아봐. 다 주는데 내 것만 없으려고? 그런 데에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말이야. 가서 그냥 끊어졌다 말하면 알아서 고쳐주나?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집에 가면 찾아놔봐. 하씨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방에 대해서 털어놓았습니다. 친구 금래 씨는 그런 하씨와 함께 백화점에 가주겠다며 선뜻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그나마 수선이 된다고 하니 마음이 놓였던 하씨는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꼭 고쳐 놓아야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거 맞지? 보증서라는 거? 맞네. 이거 들고 백화점 가면 다 고쳐주니까 걱정하지 말어. 비용은 얼마나 들려나? 글쎄, 일단 가서 물어봐야 알겠지. 하씨는 이런 정보를 알려준 금래 씨에게 점심이라도 한 끼 대접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살면서 백화점에 와본 적이 한두 번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새삼 명품관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낯설어 긴장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우리 며느리가 선물해 준 건데 수선 좀 하려고 해요. 어디가 문제이실까요? 여기 가방 손잡이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잠시만요, 고객님. 금방 확인하고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씨는 점원이 무언가를 열심히 확인하는 동안 의자에 앉아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와보는 명품관 내부가 낯설면서도 이런 세상이 있구나 싶어 신기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하씨의 가방 수선을 도와주려던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얼른 매대로 걸어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예? 이런 건 따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 브랜드의 가방이 아니니 한번 확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품이 아닌 것 같아서 정확한 구매처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씨는 최대한 소곤거리며 작게 말해준 직원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화탓하게 달아올랐습니다. 함께 있었던 친구 점례 씨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 하씨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친구 며느리가 사준 건데. 아니래잖아. 내가 가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하겠으니까 이만 가자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씨는 상자에 가방을 구겨 넣다시피 하여 얼른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서 민망한 마음을 견딜 길이 없었습니다. 점심 먹고 가야지. 아니다. 너도 속상할 텐데 얼른 들어가서 쉬어. 여기까지 따라와 줬는데 그래도 내가 점심은 한 끼 사주고 싶어서 그래. 하씨는 점심밥을 사주겠다 하여도 눈치를 보는 점례 씨를 보면서 더욱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밥이라도 함께 먹으면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어코 점례 씨와 함께 백화점을 벗어나 근처에 있었던 샤브샤브 집에서 점심밥까지 먹고 허탈한 마음으로 귀가하였습니다. 하 씨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혹시나 며느리 역시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닌지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며칠 내내 고민해 보아도 꼭 아들 내외에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결국에는 입을 다물고 있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아들 내외와 함께 맞는 두 번째 명절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 씨는 설에는 사돈댁에, 추석에는 자신에게 먼저 들르겠다는 아들 내외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추석에는 자신에게 먼저 들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아들 내외와 함께 먹을 만한 음식들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하 씨가 한참 동안이나 요리를 하고 있을 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오빠 얼굴을 못 본 지 오래되어서 이번에도 친정 먼저 들러도 될까요? 그렇게 해라. 왜? 저번 설에는 오빠네가 안 왔냐? 저번에는 새언니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못 왔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특별히 친척도 없고 제사도 안 지내니 별로 상관없지. 감사합니다. 추석 당일 날 점심 먹고 바로 출발할게요. 하 씨는 당장 다음 날 아들 내외가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음식을 준비하다가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미리 해놓으면 맛도 없어지는 음식을 하루 종일 만들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별일도 없는데 며느리의 부탁을 안 된다고 거절할 수도 없고, 이럴 때는 자식을 여럿 낳아 놓지 않은 것이 퍽 후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 씨는 기껏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버릴 수도 없으니 종일 열심히 먹어대 가면서 홀로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너네 왜 아직 안 오냐? 죄송해요. 저희 와이프 사촌이 결혼을 하는데 딱 오늘 청첩장을 돌리러 왔네요. 그래서 아직도 출발 못한 거냐? 저녁쯤에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차도 막혀서 출발하면 새벽이겠구먼. 됐으니 그냥 집에 가서 쉬어라. 아니에요. 집도 가까운데 엄마 얼굴이라도 보고 하루 자고 내일까지 있다 오면 되죠. 니들 편한 대로 해라. 출발할 때 연락드릴게요. 피곤하면 먼저 주무시고 계세요. 하 씨는 아들 내외가 사돈댁에 신경이 온통 쏠려 있는 것 같아서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벌써 결혼한 후 두 번째 명절을 함께 보내는 것이건만 먼저 하 씨의 집에 들러 명절을 같이 쇠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 씨는 아들 내외가 이렇게 차가 막히는 와중 잘 도착하는지 기다려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곧 출발할 것 같다는 아들의 전화를 받은 지 4시간이 지나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오지 않자 자존심 때문에라도 먼저 잠자리에 들기로 하였습니다. 하 씨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누워서 뒤척거리기만 하다가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 꺼진 집으로 조심조심 들어오는 사람이 아들 내외라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굳이 나가서 아는 척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방문을 열고 자신이 잠들었나 확인해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운하고 애석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 괜히 눈을 꾹 감고 자는 척을 하였습니다. 한참 작게 달그락거리던 아들은 손님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방으로 가서 잠에 든 것 같았습니다. 하 씨는 그런 아들 내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은 잠기운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그래. 얼른 상원이도 깨워서 나와라. 아침 먹어야지. 아유, 저희는 친정에서 너무 많이 먹고 와서 아직도 속이 더부룩해요. 니들 주려고 이 음식들도 다 했는데 안 먹을래? 나중에 점심때나 먹죠. 뭐. 상원 씨도 운전하느라 피곤해서 곤히 자요. 하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홀로 식탁에 앉아 명절 마지막 날 아침을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척하더니 방으로 쏙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점심을 먹겠다는 것은 빈말이 아니었는지 오후 1시가 조금 덜 된 시간에 밖으로 나와 점심을 먹자 호들갑을 떨어댔습니다. 맛있겠다. 어머님, 잘 먹을게요. 엄마는 뭘 이런 걸 하셨어요? 저희 꼴랑 세 식구인데. 남으면 가지고 가면 될 것 아니야.
너희 갈 때 싸줄 테니 들고 가라. 그래도 제법 맛있게 먹어주는 아들 내외를 보며 하씨는 또다시 마음이 풀렸습니다. 처가에서 많이 먹고 왔다고 하긴 했어도 평생 하씨의 밥을 먹고 자란 아들의 입에는 지금 눈앞에 차려진 밥상이 바로 잔치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희 올 때만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요. 용돈 드리는 걸로 혼자서도 맛있는 거 좀 사드시고 그러세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알아서 잘 챙겨 먹는다. 늙은이 먹는 것까지 염려되냐? 저 없다고 끼니도 대충 챙기고 좋은 거 사입지도 않으실까 해서 그러죠? 요즘은 동호회도 나가고 모임 나가는 재미로 산다. 걱정할 거 하나 없어. 그래요. 용돈 아끼지 말고 팍팍 쓰세요. 하씨는 아들이 말하는 용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아리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애초에 아들에게 용돈을 받지도 않고 있을 뿐더러 명절이라고 쥐어주는 돈도 20만 원 남짓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용돈 주는 걸로 저리 생색을. 하씨는 아들 상원 씨를 보면서 속으로 혀를 끌끌 차댔습니다. 아들 내외가 먹을 음식만 준비해도 좋게 20만 원은 넘게 쓰는데 그걸로 어찌 용돈을 펑펑 쓰고 살라는 것인지 쉽게 이해가 가지는 않았지만 대충 기분을 맞춰주고 넘어가려 하였습니다. 어머님, 잡채도 많이 싸주세요. 너무 맛있네요. 얼른 먹어야 해. 안 그러면 금방 쉬어버리니까 먹을 때마다 프라이팬에 한번 볶아라. 네, 갈비도 남으면 좀 싸주세요. 니들 잘 먹으니까 너무 좋다. 남은 거 다 싸주마. 하씨가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며느리가 대뜸 끼어드는 통에 깊이 의문을 가질 틈조차도 없었습니다. 별 중요한 문제도 아니라 생각한 하씨는 그 일을 그대로 묻어두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로 아들 내외는 종종 하씨의 집에 들르더니 손주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일까지 그만두고 집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면서 뱃속에 아이를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없냐? 저야 있을 게 없죠. 장모님이 와서 봐주고 계시니까 부족한 것도 없고요. 이제는 유산기 좀 가라앉았다 그러지? 네, 진짜 다행이죠. 그래.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면 얘기해야 한다. 하씨는 사돈이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마음 한번 편하게 아들 집에 들러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주가 무사히 태어나 주기를 바라며 속을 태우는 수밖에 없었지요. 몇 달간 꼼짝없이 집에 누워만 있었던 며느리는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낳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100일이 넘을 때까지 하씨는 손자의 얼굴을 본 것이 출산 직후 유리창 너머로 5분 남짓 보았던 것이 다였습니다. 산후조리를 사돈께서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쉬 가보겠다는 소리조차 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원아, 애는 잘 크고 있냐? 그럼요. 도윤이 때문에 아주 피곤해 죽겠어요. 원래 부모 된다는 게 그런 거다. 벌써부터 죽겠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찌 키우려고 그러냐? 그러니까요. 엄마는 아빠 아프신데 저 혼자 어떻게 키우셨어요? 부모 되면 다 해낼 수 있어. 너희들도 잘할 거다. 하씨는 가끔 아들과 통화를 하면서도 서운하다는 내색을 쉽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쯤 한번 자신을 초대해 줄까 해서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꼬박 5개월이 되었을 때 드디어 며느리가 손주를 보여주겠다며 하씨를 초대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나 손 씻고 올 테니 너 얼른 앉아 있어라. 하씨는 아들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현관 앞쪽에 있는 욕실로 직행해 손발을 모두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새로 준비해 온 양말까지 갈아 신어가면서까지 나름대로 신경을 써대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안아본 손자는 아들과 며느리를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코는 우리 상원이 닮은 것 같고 눈은 보람이 너 닮아서 아주 또랑또랑하구나. 그래요? 저희 엄마는 저 혼자 만들어 낳은 것 같다고 하던데. 우리 상원이 어렸을 때도 보이면서 또 언뜻 웃을 때는 영락없이 너구나? 하씨는 손자를 안고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아이를 안아 들고 있다는 것이 영 불안한지 근처에서 안절부절해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자식이니 불안해할 만하지. 하씨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불안해하는 며느리를 위해서
손주를 얼른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돈은 어디 가셨냐? 산후조리 도와주신다고 와 계시다 들었는데. 오늘은 볼일 있다고 하셔서 다녀오시라고 했어요. 그래? 이것저것 반찬 좀 만들어 왔는데 너 몸조리하려면 잘 챙겨 먹어라. 사돈? 어머나, 사돈. 오랜만입니다. 며느리와 한참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거실로 안사돈이 들어섰습니다. 하씨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켜 얼른 안사돈과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사돈께서는 아이를 하나만 낳아서 키우셨다 보니 자세가 영 안 나오시네요. 그런가요? 이렇게 작은 아기는 오랜만에 안아봐서. 저는 애 셋도 키우고 얼마 전까지는 저희 아들네 손주들까지 봐주지 않았습니까? 다르긴 다르겠지요. 갑작스럽게 시작된 안사돈의 자랑에 하씨는 제대로 대꾸도 못한 채로 그저 웃고만 있었습니다. 출산 후 처음으로 손주를 보러 온 것이었음에도 한번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채로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애석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손주를 안고 있을 때에는 그리 불안하다는 티를 냈던 며느리도 안사돈이 손주와 놀아줄 때에는 하나 불편한 것이 없다는 듯 그저 흐뭇한 미소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씨는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지만 손주를 그저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었던 하씨는 가시방석과 같은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였습니다. 그럼 나는 이마 일어나 보마. 사돈도 고생하십시오. 벌써 가시게요? 사돈도 일이 있으신가 보지. 그럼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도 한참을 구시렁거렸습니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자신도 싫었고 저리 티나게 차별을 하는 며느리도 얄미웠습니다. 신혼초 짝퉁 가방을 준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한 번 먼저 명절에 들르는 법이 없다는 것까지 모두 떠올라 분통이 터졌습니다. 지난번에 가지고 싶다고 했던 유모차가 있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서운함을 느껴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하씨도 꼭 마지막 즈음에는 자신이 더 노력해야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 끝나고는 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시라도 손주가 커가는 모습을 더 보고 싶었던 하씨는 기어코 며느리가 가지고 싶다고 하였던 유모차를 선물해줄 작정이었습니다. 아픈 남편을 돌보랴. 아들 육아를 혼자 해내랴. 아들 상원 씨가 크는 모습을 온전히 즐기지는 못했던 하씨는 손주가 커가는 모습만큼은 꼭 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세아가, 너 지난번에 도윤이 유모차 사고 싶은 게 있다고 하지 않았냐? 네. 그건 왜요? 벌써 산 건 아니지? 아직요. 이것저것 돈 나갈 때가 많아서 살 엄두가 안 나네요. 그럼 그거 내가 사주마. 같이 보러 가자. 정말요? 진짜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니까. 그건 어디 가면 살 수 있냐? 그냥 링크 보내드릴게요. 거기서 저희 집으로 배송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도 보고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에이, 이미 다 찾아봤고 인터넷에서 사면 사은품도 주고 훨씬 이득이에요. 하씨는 오랜만에 아들 내외와 손주까지 함께 외출을 해서 유모차를 구경도 해보고 싶었는데 대뜸 인터넷으로 결제만 해달라는 것을 듣고 속이 상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생색도 내지 못할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00만 원짜리 유모차를 사주면서 손주의 얼굴 한 번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억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유모차를 결제해 준 후에도 잘 받았다는 말 한마디가 없는 며느리가 괘씸했던 하씨는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원아, 유모차 배송 갔더냐? 유모차요? 그거 엄마가 사주신 거였어요? 그래. 저번에 보니까 보람이가 갖고 싶다고 했던 것 같아서 물어보고 사줬다. 그렇구나. 감사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인사도 안 드렸어요? 소식이 없으니 내가 받았는지 어쨌는지 알아야지. 참나. 오늘 저녁이라도 같이 먹게 집으로 오세요. 하씨는 어쩐지 아들에게 일러 바친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손자를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내가 오시라고 했어.
말이라도 좀 해주지. 나는 오시는 줄도 몰랐는데. 왜? 우리 엄마는 좀 오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아들은 얼른 손주를 하씨의 품에 안겨다 주었습니다. 하씨는 못 본 사이에 또 부쩍 커버린 것 같은 손주의 얼굴을 보면서 환하게 웃음 지었습니다. 어머님, 도윤이는 져주시고 얼른 앉으세요. 난 괜찮다. 잠시 내가 봐줄 테니 너는 조금 쉬어. 사돈, 씻고 있어서 오신 줄도 몰랐네요. 안녕하십니까? 상원이가 도윤이 보러 와도 좋다고 해서 이리 왔습니다. 하씨는 또 자신에게서 손주를 데려가려고 하는 며느리와 안사돈의 권유를 마다했습니다. 한번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왜 저리들 대놓고 싫은 티를 내는 것인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천사같이 예쁜 우리 손주. 매일 볼 수 있으면 좋겠네. 매일 보시잖아요. 내가 무슨 수로 매일 보냐? 당신, 엄마한테 매일매일 사진 보내드리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 요즘은 까먹었어. 무슨 소리냐? 나는 여태껏 사진이라고는 한 장 받아 본 적도 없는데. 하씨는 아들 내외의 말을 들으면서 당최 무슨 소리들을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얼굴은 대번에 굳어지고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보니 대충 어떻게 된 일인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얘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나? 자네가 좀 보내주면 되는 일을. 장모님, 지금 이 사람 무조건적으로 감싸주실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감싸주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지.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애한테 그런 걸 시키는 건 말이 되나? 장모님, 사돈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결혼한 자식집에 오시면서 이렇게 한마디 언질도 없이. 안사돈, 저 도윤이 낳고 난 후로 반년이 넘었는데 딱 2번째 오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된다 하십니까? 안 된다 하는 게 아니라요. 애들 배려 좀 해주시라는 거죠. 하씨는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해야 배려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선뜻 대꾸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장모님이야 말로 저 좀 배려해 주십시오. 뭐? 뭐라고 했나, 자네? 지금 집사람 유산할 것 같다. 산후조리 도와주어야 한다. 갖은 핑계로 거의 1년을 저희 집에 살고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내 딸 걱정되어 와 있는 것도 안 되나? 사돈이랑 나는 다르지?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내가 있으면 이것저것 우리 딸에게 보탬이나 될 수 있지. 시어머니 오시면 애가 어디 마음 편하게 쉴 수나 있겠나? 장모님, 지금까지 저희 엄마가 해다 주신 반찬 꼬박꼬박 드시고 편하게 지내신 건 장모님 아니십니까? 자네,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 보람이가 자네 빌빌대는 아비 초상 치르는 거 기다려주었으면 더 잘할 생각을 해야지. 장모님! 안사돈은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하지 않아야 할 이야기까지 꺼내고 있었습니다. 안사돈, 지금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진정 좀 하시지요. 사돈도 그렇습니다. 하신 게 뭐가 있다고 꼬박꼬박 저랑 똑같이 용돈까지 타가시는지. 무슨 용돈 말씀이십니까? 애들이 저랑 똑같이 용돈 드린다면서요. 뭘 하셨다고 달마다 꼬박 30만 원씩 타가느냐는 말입니까? 저는 용돈 한 푼 받은 적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엄마, 용돈을 받으신 적 없으시다니요? 니들이 명절날 와서 주는 것 말고 무슨 용돈을 준 적이 있어. 당신, 장모님 용돈이랑 우리 엄마 용돈 똑같이 드리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 이 난장판 속에서도 며느리는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씨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참아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새아기, 너 그동안 나 티나게 차별하는 것도 다 참아주고 있었다. 짝퉁 가방이며 준 적도 없는 용돈이며 나 다 참고 있었는데 너는 이제 손주 가지고도 나를 차별하냐? 어머님, 저는 그게 아니라. 내가 치사해서 다시는 안 오마. 나도 니들 싫다는데 찾아올 생각 없다. 엄마가 왜요? 이 집 엄마가 주신 돈으로 샀는데 제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걸로 생색내고 싶지도 않다. 아니요, 좀 내세요. 그래야 장모님도 집사람도 정신 차릴 것 아닙니까? 뭐? 나더러 정신 차리라고 했나, 자네? 그랬습니다. 장모님도 더 이상 저희 엄마가 사주신 이 집에 함부로 들락거리지 마세요. 뭐? 그리고 당신,
당신도 한 번만 엄마 함부로 대했다가는 양육권도 내가 가지고 오고 이혼할 테니 그런 줄 알아. 경제적인 것만 봐도 내가 양육권 가지게 될 테니 허투루 듣지 마. 아들은 그리 말하고 정말로 제 장모를 쫓아내버렸습니다. 분위기가 민망하여 하씨도 금방 집으로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억울함이 어느 정도는 풀린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아들 내외의 사이가 좋지 않을 테니 당분간은 손주를 보러 가지는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며느리가 그리 호통을 쳐놓았다고 해서 정신을 차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던 하씨는 며느리가 계속해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주었던 재산도 다시 회수를 해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공유와 알림을 누르셔서 매일 올라오는 새로운 주인공의 사연을 들어주세요.